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자료 활용과 학습 윤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이제 참고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자료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성실하게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학습 윤리에 저촉되는 문제가, 즉 표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 활용을 적절히 해서 학습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자료 활용과 학습 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인용과 주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인용을 충실하게 잘 한다는 것은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책을 어디까지 봐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건졌으며 내 글의 어느 부분은 그 사람의 어떤 글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한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건 이제 연구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저런 책들이 좋고 어떤 책들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의 특성, 연구 공동체의 어떤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인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인용. 그러니까 그 책으로부터 자기가 참고한 자료로부터 인용을 할 때 직접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단어나 어구를 인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통상 단어나 어구 같은 거는 그게 무슨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냥 단어니까 문장이 아니고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표절인데 뭐 단어 정도 그냥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과학사와 과학철학의 기능을 주로 서술적 기능과 기본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뭐 쭉 나가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춘 상보성 과학, 컴플리멘터리 사이언스라는 말이죠. 이 상보성 과학은 현대의 전문가적 과학에서 배제된 과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좀 왜곡이 돼 있습니다만 그 페이지를 찍느라고 장하석 선생의 온도계 철학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보적 과학이라는 말을 여기 따옴표를 치고 거기다 주석을 달아서 장하석 온도계 철학 5초로 옮긴 동아시아 2013년 27쪽 이렇게 이제 문헌 주석을 달았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상보적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일상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 표시 없이 달면 상보적 과학이란 말을 글을 쓴, 그러니까 자료를 인용한 사람 본인이 만들어낸 말처럼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의 아이디어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막으려면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장하석 선생이 이 책에서 한 말이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상식화된 말들, 이를테면 뭐 기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 같은 거야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만든 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겠구나 내가 이거 표시 안 하면 내가 한 말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장 인용이에요. 문장 인용. 이게 이제 가장 많이들 하는 직접 인용의 방식이죠.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심리학자들의 이론적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쭉 가다가
그래서 쌍따옴표가 여기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게 되는 요구는 놀랍도록 쭉 가다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시 쌍따옴표를 닫고 거기에 주석 표시를 해서 밑에 주석이 달렸죠. 스텐버그, 트리앵귤러 시어리 오브 러브 이렇게 해서 1986년 뭐 이렇게 쪽수까지. 이건 이제 영어 논문인데 이걸 이제 뭐 번역해서 실은 거죠. 이런 경우에 번역 누구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주석 따는 이 부분 이걸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도 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시작하는 데 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규칙은 인용이 닫힌 그 다음에 주석 표시를 달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용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직접 인용.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거 표시 안 하면 표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인 거죠. 문장을 인용할 때. 자, 세 번째는 인용 단락 만들기. 행가리라고 합니다. 행가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지구촌이란 개념은 마샬 맥루한이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게 한 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아예 인용된 부분을 그 한 단락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락을 바꿔서 줄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죠. 대신 그래서 여기에는 쌍따옴표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가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가 직접 인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편집의 방식인 거예요. 쌍따옴표를 써서 문단 안에 넣느냐 아니면 아예 문단을 바꾸고 쌍따옴표는 없애고 이렇게 보기 좋게 따로 좀 길게 인용할 때 아무래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끝에 여기도 3번 마샬 맥루한 미더이에 이런 식으로 문헌줄을 달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나갔습니다만 재인용의 경우라고 예제 없음이라고 써놨는데 재인용의 경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참고문헌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좀 전에 같은 경우죠. 요런 경우에 영어 원서명이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전문 연구자일 테니까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불어 논문을 봤나 영어 논문을 봤나 독일어 논문을 봤나 직접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어디 사람 누구의 논문에서 재인용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건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문 학자들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재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거나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이 요약 정리했거나 직접 인용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내가 다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재인용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경우에 이제 영어나 독일어를 보는 실력이 아닌데 그걸 봤다는 식으로 오해할까봐 생기는 문제를 막는 측면도 하나가 있지만 전문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건 내가 앞뒤 문맥을 생각해서 인용을 하지만 그래서 내 주장과 관련되어 있는 뜻으로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100% 자신할 만한 건 못 된다. 뭐 이 정도 양해의 표시 정도 그런 의미로 재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행가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가리에서 집어넣은 인용, 재인용 법은 다음에 이제 간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은 쌍따옴표를 해서 그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 또는 뭐 단어나 어절 같은 것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 직접 인용인데 간접 인용은 그 원래 자료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사람이 나름대로 좀 고쳤거나 요약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변형시켜서 가져오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구 춘향하는 개념은 마셜 맥루한이 그의 미디어 이해에서 잘 안 보이실라요? 지구 춘향하는 개념은 마셜 맥루한이 그의 미디어 이해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뭐 이건 인용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소개하는 얘기죠. 맥루한은 현대 여러 미디어 중에 특히 전개 역할을 하면서 여기 없죠? 이쪽으로 가 있군요.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기의 빠른 속도는 사회정책 기능 하나를 만들었으며 쭉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여기 이제 주석이 달렸어요. 그에 따르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이라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그 뒤부터는 맥루한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맥루한의 어떤 책에서 그대로 문장을 가져온 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정리한 거죠. 전기의 빠른 속도는 사회 정치적 기능을 하나로 만들며 지구촌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관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도 이제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에 따르면 뭐뭐라는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간접 인용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간접 인용을 할 때면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요 앞뒤를 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글인지, 그러니까 인용도 없으니까 누구 글인지 본인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표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마샬 맥루한 미디어 이해 박정규역 여기 22쪽에 있는 말이다. 요 내용이 요쪽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준 거죠. 자, 그다음에 주석 따는 법입니다. 주석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글이 글이 이제 담겨져 있는 본문이 있고 본문 밑에 따로 칸이 만들어져서 달리는 주석. 이거를 이제 각주라고 불러요. 푸트노트. 그러니까 발 아래 부분 발에 달려 있는 발 부분에 달려 있는 주석이다 해서 각주. 그리고 미주라는 거는 그 본문의 글들이 다 끝나고 새로 새 페이지를 달리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돼서 거기에 주석들이 나란히 달리는 것. 그 미주. 그러니까 꼬리 밑자 써서 그 끝부분에 달린다라서 미주. 이 각주와 미주 두 가지 방식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문헌 인용 같은 경우 이제 각주를 많이 다는데 미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학술 논문보다는 좀 대중적인 대중서들. 그래서 이제 각주가 달려 있으면 읽다가 계속 그 각주의 시선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용에 집중해라라는 의미에서 편집상의 어떤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미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처럼 학교 보고서거나 뭐 에세이거나 뭐 이런 글들에서는 뭐 각주를 다는 게 좋습니다.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외각주와 내각주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외각주. 외각주는 여기 보시면 바깥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바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주와 미주는 다 이제 외각주인 거죠. 직접 인용의 경우 그래서 자연화 운동은 뭐 이렇게 순도를 이루고 있다 해서 주석이 달려서 바깥에 본문 바깥에 밑줄 긋고 이때 각주로 달린 것. 미주라고 해도 역시 외각주인 건 마찬가지고요. 내각주는 이 안에 보시면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자연화 운동은 여기서부터 쌍따옴표 열고 전형의 큰 조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닫고 마침표 안 찍어요. 그다음에 가로 열고 김기현 1988, 1998, 261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문헌주를 길게 달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잡다해지니까 이럴 때는 간략하게 다는 겁니다. 저자 이름, 출판 연도, 쪽수 이렇게 하면 근데 찾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참고 문헌란에다가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완전한 서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하는 방식인 거고 이제 내각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 어느 게 옳고 그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외곽주 간접 인용의 경우 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케이스들입니다만 자 여기 이제 인용 표시가 있죠. 종교 철학자 존 히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묘사한다 이렇게 돼. 존 히건 묘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존 히건의 생각인 겁니다. 종래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졌던 기독교에 라면서 묘사한다. 그리고 여기서까지 해놓고 뒤에 인용 표시를 해서 존 히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38쪽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다는 거죠. 간접 인용. 그 밑에 내각주 간접 인용. 종교 철학 존 히건 해놓고 묘사한다.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존 히 다음에다가 1991 38쪽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간략한 생략된 서지사항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호근용 방식 내각주를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설명을 위한 해설주는 외곽주 방식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주석을 다는 이유는 내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가 무엇이다를 밝혀주는 서지를 다뤄주는 그런 주석의 용도를 받는 거고요. 또 주석의 또 다른 용도 중에는 이게 얘기를 진행하던 와중에 본문의 그 기본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얘기지만 독자가 참고 삼아 알아둘 만한 얘기를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쓰는 곁다리가 되는 말들 그런 거를 본문에도 주면 얘기가 자꾸 혼선이 생기니까 따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피넘 랜드 체계라는 지원 정책이 시행된 것은 1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18세기 말이었다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쓰다 보니까 스피넘 랜드라는 말을 독자들이 모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피넘 랜드는 영국 버크셔의 한 지역명이다라고 해서 이 스피넘 랜드란 말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달아준 겁니다. 근데 이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서 자꾸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따로 참고 삼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 달아주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번역서를 보다 보면 번역서에 주석들이 달려 있는 경우, 번역자가 다른 주석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원전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 책을 썼던 저자와 뭐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원래 책을 쓴 저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타겟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뭐 플라톤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인들에게 썼던 얘기들은 아테네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들일 텐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또는 뭐 비전문가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해설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각주를 다 일관적으로 썼더라도 해설주까지 이 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고대의 책들, 이제 직접 손으로 만들던 책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필사자들이 옮겨 적다가 옆에다가 자기가 주석을 집어넣습니다. 외곽 주석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와 다른 시대의 얘기고 오늘 아침 인쇄하는 방식에서는 이런 해설주는 밑에다 따로 외곽주 방식으로 달아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말 중에 완전 주석과 약식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주석은 서지사항을 다 집어넣는 걸 완전 주석이라고 하는 거고 약식 주석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내각주 방식으로 할 때 길게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자 이름 앞에 나왔고 거기에 이제 발행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쪽수 그 정도만 적어놓고 뒤에 가서
참고 문헌에다가 완전 주석을 달아주는 거죠. 자, 이 주석 다는 방식을 여기 이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약식 주석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얘기를 이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저서 완전 주석은 완전 주석에 대한 설명 있죠. 저자명,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쪽수. 이게 기본이긴 한데 좀 다르게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이걸 표시하는데 뭐 변형이 좀 된다 이런 얘기 옆에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서의 경우 동양서는 겸납 표시. 이게 지금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꺽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건데 요새는 이제 뭐 그 윈도우 때문에 옆으로 뉘어져 있는 거 90도 다시 뉘인 거 이렇게 쐐기처럼 생겨 있는 이 표시도 많이 씁니다. 겸났어는 동양서, 서양서는 이탈릭체로 표시하죠. 여기 보시면 강도환 쉼표 찍고 겸납표 열고 국어 모음 체계의 통시적 변화 겸납표 닫고 다시 쉼표 찍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쉼표 찍고 1995 쉼표 찍고 15쪽 그다음에 마침표. 두 번째는 이제 외서인데 외서라기보다는 서양서 해리 브레이버맨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이탈릭체로 고쳐서 레이버 앤 모노폴리 캐피탈 그렇죠? 부재 The Degradation of Work 이렇게 쭉 나가서 뉴욕은 출판 도시. 그러니까 우리도 요새는 뭐 출판 도시를 적기도 합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파주 아니면 서울이라서 출판 도시. 서양서는 이제 아마 도시 문화 중심이 발달해서 그런지 도시 이름을 적습니다. 뉴욕. 나라 이름 안 적어요. 뉴욕. 그 다음에 먼슬리 리비 프레스. 이거는 출판사 이름. 여기 콜론을 찍었죠. 그 다음에 1974 페이지 15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학위 논문 방식인데 여기에는 논문과 책은 표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책은 겸납표, 논문은 혼납표. 서양 논문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제본돼 출간되지만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아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학술 논문은 이제 여러 개가 묶여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박혜숙 자 이게 혼납표입니다. 서사 한시의 장르적 성격 닫고 이게 논문이고 이 논문이 어디 실렸냐면 한국한문학연구. 근데 이게 이 잡지를 이제 책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잡지 안에 챕터로처럼 들어가 있는 게 논문이니까 이게 작다는 표시인 거죠. 이게 크다는 표시인 거고 한국한문학연구 제17집 15쪽. 서양식인 경우에 제이킴 Multiple Realization and the Metaphysics of the Reduction. 그래서 이게 헛다운표 아니 쌍따옴표 양쪽에 그리고 Philosophical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이게 이제 책 표시. 그러니까 학술지니까 학술지는 또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이게 52인가요? 그다음에 넘버 1. 이게 그동안 52호가 나왔고 거기에 뭐 올해 첫 번째 거 뭐 넘버 1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사 논문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돼요. 석사 논문은 뭐 단행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뒤에 뭐 책 표시가 들어갈 일은 없죠. 그래서 논문 표시하고 영양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15초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류인데 사전류는 옆으로 갈까요? 예. 우리가 어떤 사전을 참고해서 어떤 항목을 참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시가 좀 굽어져 있습니다만 저자명 그다음에 항목 금기어 이건 논문 표시예요. 그다음에 그 항목이 들어있는 사전 영어학 사전 출판사 쪽수 그다음 신문 기사도 일종의 이제 그 논문 취급하는 거죠. 아티클이니까. 저기 보면 김종규 AI 시대와 글쓰기
디지털 타임즈라는 데 실렸고 책 표시가 됐죠. 2019년 10월 31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인터넷 신문이라면 인터넷 주소를 달고, 이게 종이 신문 경우죠. 이거는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라는 기사를 논문 표시하고 한국일보가 책 표시가 되고, 기사가 나온 2014년 2월 26일이고, 이게 이제 종이 신문이니까 A4면 이런 식으로, 프레시아는 인터넷 신문이니까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거든요. 인터넷 자료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명, 자료명, 기관명, 사이트명, 그 다음에 URL. 여기 보시면 IPCC Climate Change 2013 페이지 57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터넷 주소 또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2014 교통사고 발생 현황, 이게 논문 표시 2013 36쪽, 그다음에 URL. 이건 뭐 주의사항인데, 여기 도시를 적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뭐 확대하니까 보이시죠?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약식 주석. 그러니까 인용을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매번 새로운 자료를 인용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얘기했던 책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고, 물론 쪽수는 바뀌고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책 이름과 저자 이름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쓰면 지겹거든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뭐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안 되고 손으로 쓰던 시대는 더더욱 지겨웠었죠.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서지 정보를 다시 제시하기보다는 IBID 또는 위책 뭐 이렇게 적고 쪽수를 밝힌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책이다 이거죠. 그리고 바로 앞은 아니지만 이전에 또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자명 OPCIT 인용 쪽수 또는 저자명 앞에 책. 그러니까 위의 책은 바로 앞에 주석에서 언급했던 책이고, 앞의 책은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그 전에 어떤 데서 인용했던 경우, 이런 식으로 약식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쭉 여기 있어. 샌델은 여기서부터 지나친 켜지 못한다고 제가 악덕 여기죠. 억제한 악덕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래서 여기 샌델 말이 인용이 됐고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역 김영사 2010쪽 19쪽 그래놓고 그 밑에 위가 있었고요. 위에 이게 인용이 된 거고, 여기 7번에 달려 있는데 그냥 저자 이름도 표시 없이 위의 책 같은 쪽, 이러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영어 약자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런 위의 책, 앞에 책, 이런 같은 쪽, 이런 우리말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말 논문에는. 자, 여기도 뭐가 넘어간 모양인데요. 그죠? 주석 부분이 안 보이죠, 지금. 13번, 14번 주석이 있는데, 뭐 이거 지금 연습 문제이군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이것도 인용 주석 연습이고, 여기 두 페이지가 넘어갔군요. 여기 보시면 이건 영어 인용 같은 경우죠. 로빈 머레이 책인데 똑같은 책이 언급되니까 IBID P.4 이렇게 적은 거죠. 4쪽 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위의 책이 아니고 앞에 책의 케이스. 자, 여기 보시면 8번은 맥도너프의 책이 인용이 됐고 9번에 비트겐슈타인 책이 인용이 된 다음에 다시 맥도너프 책을 다시 인용할 경우 op.cit 페이지 267 또는 위의 책, 아니 앞의 책, 그죠? 앞의 책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주석 연습이군요. 네. 연습은 뭐 화면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도 연습, 여기도 연습, 여기 밑에 다르게 주석 다는 연습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참고문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완전 주석과 약식 주석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주석을 다는데 그거는 이제 인용할 때 달리는 거고 참고문헌은 어디 페이지에 몇 쪽이 나오는 얘기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책들의 목록이 이렇다는 걸 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각주에서 간단하게 약식 주석을 달았을 경우에 참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정확한 서지사항을 찾아볼 수 있게끔 또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국내서, 외서 이런 순서로 하고 저자가 맨 앞에 들어가니까 가나다라 순서로 배치하고요. 강도환, 국어모범책의 통시적 변화, 성균대학교 출판부 1995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 외서 같은 경우에 촘스키, 그다음에 뭐 킴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주석다는 방식은 다 알고 다만 달라지는 거는 여기 쪽수가 아니라 출판 연도에서 끝나는 거죠. 이건 인용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참고문헌이 굉장히 길어지는 책들 학술적인 서적들 같은 경우에 참고문들이 길게 늘어지는데 그럼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행본 그 다음에 논문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자료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전 텍스트는 또 뭐고 번역서는 뭐가 있고 주석서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또 다시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한 틀에다 다 집어넣으면 뭐 참고하는 사람들이 참고하기 좋지 않기 때문에 분류를 해주는 거죠. 내각주를 취했을 때 그래서 찾아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참고문헌 목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앞에서는 출판 연도 뒤로 가 있었는데 내각주 방식을 취해서 논문 전체를 썼을 때는 연도를 볼 수 있어야 바로 빠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도한 1995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두 번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백도영 선생 같은 경우 1995A, 1995B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959 이렇게 써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각주에다 인용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각주 인용하면 1995 두 개 쓰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A,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둡니다. 여기엔 또 영어 논문 이런 식으로 또 정리되어 있고요. 작성 연습은 또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윤리란 무엇인가 부분인데 왠지 표절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그 경계선이 애매해서 그렇지 뭐 표절하는 사람 본인이 잘 알죠. 꼭 표절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계선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절을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뭐 카피레프트 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적 저작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가
표절 표시를 함으로써 아니 인용 표시를 함으로써 어떤 지적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적어도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의 접근이 아니라면 표시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표절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뭐 원칙적인 얘기들이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전면적 표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키비아데스에서 기술과 알문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플라톤은 뭐 알키비아데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표절 사례 플라톤은 대변학중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 말이 끊임없이 강조한다. 여기 고죠. 그러니까 표절할 때 쓰는 말들 그대로 갖다 베낀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일고의 여지도 없이 그냥 표절인 겁니다. 이게 아주 그 뭐랄까 기술 표절도 기술이라면 기술적 완성도가 아주 낮은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표절인 거고요. 두 번째 표절 짜집기식 표절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원문의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리포트를 그대로 다 베끼는 거는 전면적인 표절이고 일부 구절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가져오면서 인용 표시를 안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짜집기식 표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디오그네스 페스티벌이라는 고대 의식은 오늘 아주 인기 있는 다중 속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점이 있다. 쭉 밑줄을 쭉 그어놨죠. 그래서 여기를 가져오면서 디오니소스 페스티벌이라는 고대 의식 오늘날 가지고 앞에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되게 이런 경우 이제 이거는 다른 또 A라는 논문에서 가져오고 이거는 또 B라는 논문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얘기를 갖다가 섞는 거죠. 자신의 글에 인용 없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라고 했는데 예를 든 뒤에 얘기가 본인 얘기가 아니고 가져온 거죠. 근데 본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 그랬으니까 아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본인이 쓴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용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표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원문을 변형시켜 가져오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짜집기식 표절입니다. 알부바슈에 따르면 기억은 개인이 간직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표절 논문에서는 기억의 완벽성은 정확성에 달려있기보다는 추억과 지식을 우리 자신, 우리 환경, 특히 우리 삶과 함께 나누는 사람도 긴밀히 연결돼 그 추억과 지식을 변형해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서는 여기 A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라는 말 기억은 질병 그 소중 정신연대 중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들을 풀어서 좀 변형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요새 그 표절 잡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잘 안 잡혀요. 좀 지능적인 표절인 거죠. 근데 사람은 보면 알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보면 아 이거 저기서 이걸 이렇게 문장 좀 고쳐서 가져왔구나 이거 알게 돼. 이건 또 표절인 겁니다. 당연히. 짜집기 표절 두 번째, 세 번째 뭐 중요한 용어나 핵심 개념을 표절하는 경우 이거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상보적 과학 이런 경우처럼 새로운 용어인데 그걸 마치 자기 자신이 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런 거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고요. 글의 구성이나 구조를 차용하거나 주석 없이 참고 문헌만 제시하는 것도 다 표절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이 마치 개인이 전하는 처럼 보이지만 이런 얘기. 그다음에 기억은 그저 단순한 참고나 저장이 아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그 얘기죠. 그래서 원문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변형시켜서 이제 가져온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짜집기식 표절인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용어나 핵심 이 부분. 여기 보시면 개체는 안정된 것이 아니다. 정체 없이 떠도는 존재다. 뭐 트럼프돌이 카드처럼 섞이고 유전자다. 유전자는 교체에 의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잠깐만요. 여기 이제 쭉 내려가다가 생존기계라는 말. 이 말이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이거를 유전자 카드놀이, 뭐 거주자, 생존기계 이게 이제 독특한 개념 사용인데 이걸 이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표절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또 뭘? 이거 지금까지 개인의 지나친 탐욕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장을 살펴봤다. 개인들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하지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근데 인용 표시가 없죠. 근데 이래놓고 밑에다가 마이클 샌델, 버트란트 러셀, 로스 정의론 이런 식으로 참고문을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지 심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하자니 너무 내게 없고 그렇다고 아예 내버려 두자니 좀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여기다 참고문을 다는 겁니다. 근데 읽는 사람은 또는 평가하는 사람은 이 내용이 표시가 없으면 이 사람이 쓴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 참고문인데 이 참고문은 어느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부분을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표절이 되는데 이게 꽤 많아요. 이런 경우 표절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연구윤리 위배 사례들인데 원문 내용을 곡해하는 경우. 이건 이제 물론 본인의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뭐 약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잘못하는 것이고요. 신문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공동 작업의 경우. 그래서 누가 주 필자고 누가 주 필자가 아닌지 또는 요새 많이 논란이 됐던 학생들 뭐 업적 만들어 준다고 그냥 이름 넣어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연구윤리 위배 사례들인 거고요. 이중과제 본인이 쓴 논문을 여러 군데 발표해서 본인의 업적을 부풀리는 방식 이것도 이제 이중과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리포트 돌려막기 다른 과제 다른 수업의 과제로 냈던 걸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한 걸 또는 좀 어거지로 그래서 뭐 똑같은 걸 다시 내는 이런 것도 사실 이중과제 제출이니까 표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왜곡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게 어떻게 왜곡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요 자료까지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왜곡해서 설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표절이기도 하고 표절이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독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못 읽은 것들은 쓴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뭐 다른 계제에도 얘기했던 겁니다만 우리가 어떤 참고 자료들을 볼 때 그 참고 자료를 믿을 만한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고 자료가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뭐 주장을 지지하거나 하는 논거로 사용했다면 여러분들 잘못이거든요. 잘못 쓴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 썼어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선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왔다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본인 책임하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자료를 볼 때 비판적으로 잘 골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을 만한 출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왔다고 바로 쓸 게 아니라 저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 건지 전문가인 건지 뭐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 자료로 인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뭐 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보고서는 자신이 혹은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인용 표시 없이 가져오지 않았다. 주석을 통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 보고서 작성 중 도표나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 이런 일 많죠. 보고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학생들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이권이 얽혀 있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 조작들이 막 생깁니다. 이 인터넷 무슨 리포트 뭐 이런 데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았다.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 이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교과목을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이건 오타가 있군요.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충 다 압니다만 한번 체크해보는 의미에서 이런 한 7가지 사항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습 윤리하고 인용 표시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들을 쓸 때 사실 뭐 이런저런 데서 당연히 많이 보고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걸 이용해서 글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보는 게 성실한 연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인용할 때 소홀하게 되면 이제 표절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좀 선명히 갈라보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이제 내 생각은 무엇이고 내 생각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또 반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은 또 본인의 글이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